네, 달러 강세로 촉발된 신흥국 시장의 위기설, 이것이 6월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을까 6월 위기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설 실체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인 캐스터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증시를 흔들고 있는 6월 신흥국 위기설, 과연 기호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신흥국 위기설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블룸버그입니다. 신흥국 자본 유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9일 일주일간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서 51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요. 반면 신흥국 펀드에서는 15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채권형 펀드를 합하면 신흥국 펀드에서만 36억 7천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금융자산에 거대한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자 대규모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 거고요. 단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신흥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융상황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총생산 GDP는 2년 동안 최대 0.6%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GDP의 최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뻗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탄탄한 외환 방어막을 쌓아왔기 때문인데요.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984억 2천만 달러고요. 사상 첫 4천억 달러를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3월 경상수지는 73개월 연속으로 흑자 기록을 이어갔고요. 또한 지난해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고 캐나다, 스위스와도 새로 체결하면서 외화 안전판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시각도 함께 보시죠. 하나금융투자는 아르헨티나의 구제금융신청 여파가 신흥국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 당분간 신흥국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요. 각국의 펀더멘털이 부각되면서 신흥국 간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일부 신흥시장의 환율 불안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지만 잠재 위험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비우호적이고요. 전 세계 제조업 경기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흥국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입니다. 금융위기설은 지나친 비관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일 제외하고 주요국의 외환 보유고 추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 위기의 전이 가능성은 미비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신흥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6월의 금융위기설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 최희유 국제금융학회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과 함께 달러 강세가 촉발이 됐고 그러면서 신흥시장이 흔들리면서 특히나 취약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이것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 6월의 위기설이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시초는 달러 강세에서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유일 교수께서는 달러 강세 원인과 함께 주요국 통화 대비 또 얼마나 올랐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그 달러 강세 정도를 좀 우선 살펴보자면 먼저 달러 인덱스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 6개의 통화를 가지고 달러 대비 그 달러가 어느 정도 변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주로 3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3월 말부터 어제까지 이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약 3.6% 절상했습니다. 주요국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신흥국들은 이제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많이 절상을 했죠. 다시 말해 신흥국들이 절하를 했다는 얘기인데 아르헨티나 페소가 16.1%, 터키 리라가 11.3%, 브라질 헤알이 9.5%, 러시아 루블이 8.9%. 네. 뭐 이렇게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달러가 많이 절상이 되었는데요. 이 달러가 절상이 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금리 상승세입니다. 장기 금리 상승세. 그러니까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3.1%에 달할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 일본이나 유럽의 금리는 그렇게 이제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 자본이 그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뭐 그런 요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흥국 경우에서는 이제 자본의 유출이 또 취약국들 중심에서 크게 나타난 이제 그런데 주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제 또 3.1%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효익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3월 중순 이후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뭐 엔화 약세, 유로 약세. 근데 이게 추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 강세인데요. 근데 작년에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7% 정도 하락했었죠. 네. 근데 이 추세의 하락을 마치고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은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상승인가 그게 좀 중기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미국의 재정 수지, 경상 수지 적자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경제 위기가 올 때 정부가 대응할 능력도 없고 통화 정책도 별로 과거보다 영향력이 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제가 둔화되면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달러 강세는 추세 하락 속에서 일시적인 강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예, 진단을 예, 해주셨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달러 강세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로 촉발된 것이 아르헨티나의 이제 이러한 관련한 이제 통화 자체가 이제 신흥 시장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취약한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빠르게 좀 이런 흔들림이 나와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상황이죠. 어떻게 지난 보십니까? 5월 8일 날 이제 300억 달러 규모의 그 FCL이라 그래갖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이제 그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네. 약간 플렉서블한 그런 제도인데 그걸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 돌입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의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가 2017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8, GDP 대비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4.7%를 기록했었거든요. 이제 2016년, 이제 1996년에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경상수지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이 그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의 비중이라는 걸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이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 외채가 많게 되면은 네. 그 급하게 이제 차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비율도 140%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또 단기 외채가 주로 이제 외화로 구성된 비율이 한 87%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취약합니다. 재정 적자도 한 6%를 상회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르헨티나의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다. 물론 그것을 촉발한 것은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펀더멘털에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자체 펀더멘털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강세가 이런 위기를 더 그렇습니다.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이런 빠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책 금리도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르헨티나 기본적인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5%, 재정 적자가 2%. 네.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채를 또 정말 단기 국채를 발행해요. 저는 세계에서 이렇게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국채 수익률 오르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
팔 수밖에 없죠. 아르헨티나 국채를. 거기다 달러 강세 떨어지고 아르헨티나 페소와 같이 떨어지니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40%까지 인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40% 올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금리를 지금 4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탈에 대한 이슈 쉽게 잠재워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이 인접국인 브라질 그리고 또 취약한 터키까지 이런 신흥시장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현황과 함께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해석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을 2013년에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 그래갖고 긴축 발작이라는 게 있었죠. 당시에는 미국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그전까지는 뭐 미국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확장 정책으로 나가다가 이제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시장의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장기 금리가 10년물 그 채권 금리가 1.99%에서 2.99%까지 뭐 거의 50%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신흥국들 이제 취약국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환율이 이제 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이제 장기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2013년에 재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때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이 이제 그때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라든지 대외 단기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대외적인 건전성을 높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충격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지만 이제 몇몇 나라들 우리 이제 언론에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터키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터키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 아르헨티나하고 유사한 그러한 취약성을 경제적 근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뭐 러시아나 브라질은 조금 이제 좀 다른 정책 이유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뭐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을 때 신흥시장에서 위기가 심심치 않게 찾아오긴 했었는데 이러한 학습 효과도 그렇고 이런 준비도 그렇고 신흥시장에 대해서 분명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더 확산된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때보다는 낮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진단을 그러니까 취약한 나라들이 타격을 받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취약한 나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차별적인 흐름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더 저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거든요. 국가별로 좀 성격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브라질이에요. 연방정부 미국 부채가 2008년 이전에는 GDP 대비 한 60%인데 지금 100%를 넘고 브라질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대표적으로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고 터키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죠. 저는 이 부채에 의한 성장 이게 한번 구조전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순서대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브라질로 가고 터키로 가고 있죠. 터키가 아르도안 대통령 최근에 참 이상한 말씀하셨던데요. 금리가 내려야지 물가가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지면 기업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물가를 내릴 것이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경제학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취약한 지금 경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에 의한 성장 문제가 드러나면서 취약한 국가들이 하나씩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 근데 정책 금리를 동결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40%까지 정책 금리를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신흥국 시장 특히나 경제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영향은 확산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취약한 국가들 안에서 이제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채 문제라든지 경상주시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 짚고 넘어갈 앞으로 향후 흐름을 봤을 때 둔화에 대한 움직임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신흥국 자체 펀더멘탈을 그러면 하나하나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율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취약한 상황이고. 예,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가 2017년에 이제 마이너스 4.6% GDP 네. 대비. 아까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4.8%였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 채비 중에 140%.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 뭐 등등해서 굉장히 어떻게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도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뭐 이미 터키의 통화 가치가 많이 절하됐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나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이제 이 나라들은 이제 원자재 수출국들이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특히 17년 들어와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호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렇죠. 올해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래도 상황인데. 브라질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0월 달에 대선이 있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떻게 정책 기조가 바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채무 이거는 네. 이제 정부 부채가 한 87% GDP 대비 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진국들은 대체로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그냥 보통이다 그러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한 50% 넘는다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이제 그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보통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브라질 그 국채의 뭐 그 국채 신용 등급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경제가 건실합니다. 건실해졌습니다. 최근에 네. 좀 나빠졌다가 다시 최근에 좋아졌는데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등등 해갖고 이런 이제 어떻게 될지 미국하고 관계가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번에 그 러시아 그 루블과의 가치 하락에 아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네. 앞으로 유가는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도 조금 그런 개독 중에서 뭐 남아공 이런 나라를 꼽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나라들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경제가 취약한 아르헨티나든지 터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취약한 만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안 그래도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여기에 달러 강세가 촉발되면 이런 신흥시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좀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고 예, 또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잖아요. 사실 이 외에 그래도 다른 신흥시장 괜찮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부채 문제도 그렇고 이 신흥시장 안에서 중국의 흐름을 또 안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신흥시장보다 중국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 9% 성장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비중이 한 22%인데 중국 한때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가행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근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중국이 저는 구조조정 한번 거쳐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짐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중국이 대부분의 원자재 수요 증가분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구조조정하면서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면은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들이 지금 브라질이나 저는 러시아 경제에 더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뭐 다른 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근데 중국 경제가 문제가 되면은 지금 세계 GDP에서 거의 15%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니까 우리가 중국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혁익 교수께서는 달러 강세 흐름이 장기적인 추세 하락에서 이제 일시적인 좀 상승이고 이것이 추세적으로 다 가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3분기 초반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경기를 회복할 수가 전망할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조금 시차를 두고 앞으로 미국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이다, 확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물론 소수 견해입니다만은 좀 낙관적인 견해가 많을 때는 좀 소수 견해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 네. 앞으로 미국 경기를 소수 그렇게 의견이.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네.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달러 강세는 뭐 계속 지속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4분기 내년 가서는 약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사실은 달러 강세가 아주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네. 않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는 분명히 하락세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달러의 강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국제 통화로서의 수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에 대해서 최근에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경시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다. 그럼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 뭐보다도 이제 금리에 따라 이제 달라질 텐데요. 저는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세도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3.1%인데요. 장기 금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 금리의 미래 예상에다가 이제 기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보통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는 3%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FRB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평균 하면 이제 3% 플러스 이제 기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서 마켓 컨센서스가 뭐 3.15%다 장기 금리가 올해 말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와 버리니까 3.5, 4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3.5를 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게 아주 역사상 최고로 낮은 수준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변수는 사실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 이제 그 말은 결국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떨어질 일이 가능성이 더 높다. 경제가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홀로 이제 성장을 미국이 계속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금리 그 격차도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 미국이 무역 수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트럼프의 그런 정책 입장 이런 것들도 결코 달러 강세를 계속 가는 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용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은, 결국 달러 강세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 장기화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일단 미국의 경우 제한적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뭐 취약한 국가들 위주로 차별적인 흐름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국내 금융시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략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저는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종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 거품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거품이 발생 꺼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 부동산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소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중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 올 테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할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흥시장의 위기로 확산된다 이렇게 겁먹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둔화에 대한 걸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거품이 어느 정도 이제 붕괴가 되고 좀 이러한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유일 교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부분의 펀더멘탈을 이제 경상수지라든지 단기 외채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건전하고요.
다만 이제 김영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취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라는 것 또한 이제 거시경제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주식 투자 자금이 조금 이제 순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대외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취약해서라기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전망 뭐 이런 것들 우리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수익성 그러니까 보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100%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그 해외 차입 여건들 외화 유동성이라든지 차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조건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책 당국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달러 강세로 촉발된 신흥국 위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 증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두 교수님의 또 시각 들어봤습니다.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특집 함께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 최희율 국제금융학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